제가 생각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민주당이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MBC가 보도를 하고 예. 이런 뒷 과정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한 거죠. 아, 예. 그때 이제 멘트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교수가 이제 소가 이렇게 예. 툭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예. 장면을 보면 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분노할 거다, 사람들이 놀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이 교수가 PD수첩한테 소스를 주고 예. PD수첩이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해서 이제 내보낸 거고, 그냥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한 건 목리를 부르고 있다, 386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이명박이 싫어서 광우병이 터진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굉장히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에 윤석열이 모순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목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청래는 건대 86학번이고 뭐 미문화원 방화 사건 뭐 이런 거고 사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6이 그 어떤 정치권에 진출할 때 이 흐름을 타고 그냥 같이 언저리에서 그냥 결합한 케이스지, 학생운동 경력이 뭐 거의 저 정도면 뭐 별로 거죠. 저는 이제 광우병 시위를 좀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시위 그러는데, 그 양반은 이제 폭동이라고 하는데 그 폭동이라고 불러도 지장 없습니다. 그 폭동을 정당화하는 이론 체계를 갖고 있어요. 386들이. 예. 운동권 후배들 이렇게 카톡에서 글 쓰는 걸 보면 내 언젠가 거리에 나가서 세상을 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아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첫 시작은 레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건 매우 그 특권 질서이고 그다음에 기득권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두들겨 엎혀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내가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운 민주주의였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선전 능력, 조직 능력, 전술 능력이 좀 고갈돼 있다고 저는 봐요. 수준 이하의 그 정치인들이 자꾸 정청래 같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제가 정청래 너무 여기서 디스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청래 씨가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면 그 너무 장난스럽게 연설하고 그다음에 대중을 심금을 울리는 이런 걸 못하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새 제일 핫한 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님을 모시고 그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괴담이 퍼지는 과정이라든가 예전 사례를 대비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민경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민경우입니다. 예, 요새 제일 바쁘시죠? 아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예. 뭐 또 어제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가셔가지고 강연하시고 그러면서 이 지금 이제 그 괴담에 대해서 예전에 그 광우병 그 사태라고 해야 되나? 광우병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광우병 투쟁 시위? 네, 시위 그때 괴담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지금 메커니즘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06년 그러니까 광우병 시위는 두 개가 있어요. 06년, 07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한미 FTA 투쟁이 있고, 한미 FTA 투쟁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08년 광우병 투쟁이 있는데 06년, 07년은 그러니까 약간 그 시위대가 반미, 혁명 뭐 이런 관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니까 자극적인 그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는 얘기를 못 했는데 2006년 4월 달인데 MBC PD수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광우병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서로가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투쟁이라고 말하는 그 시위에 그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하는 동안에 그렇죠.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거의 다 없었어요. 광우병 얘기는 또 한참 뒤에 얘기인데 그 뒤풀이에서 술자리에서 그 모모 교수가 MBC PD수첩 그 모모 C PD랑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를 통해서 뭐 술자리에서요? 술자리에서 전화를 하는데 PD 뭐 광우병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PD수첩 그러니까
이 교수가 PD 수첩한테 소스를 주고 PD 수첩이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해서 이제 내보낸 거고 그때 이제 멘트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교수가 이제 그 소가 이렇게 툭 픽픽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분노할 거다, 사람들이 놀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소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할 거다. 그 소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걸 인식하게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부러 자극적인 그 영상을 그러니까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MBC가 보도를 하고 이런 이렇게 뒷 과정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근데 공식 회의석상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렇게도 이렇게 어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좀 의아했죠. 그러니까 광우병 정도 되면 이게 관세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우병 정도 되면 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맞는가?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어떤 문과 출신, 그러니까 경제학 전공이라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반미, 혁명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미 FTA를 했는데 막상 2006년, 7년 그 한미 FTA 싸움은 거의 대중적 호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리니까 이제 광우병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꺼내 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광우병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때 목격한 사례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중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 선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과정을 눈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했고 들었고. 그렇구나. 그럼 그게 이제 2008년도에도 2006년, 7년이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2008년이 되면 2008년은 그러니까 2007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대선 끝나자마자 이미 뭐가 있었냐면 이명박 퇴진 탄핵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광우병 문제가 터진 거는 4월 18일 뭐 이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명박 퇴진 탄핵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광우병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에 이명박 퇴진 탄핵 투쟁이 한 내용으로 이렇게 얹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싸움을 해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나왔던 구호도 이명박 퇴진 탄핵이지 광우병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집회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명박 탄핵 이것이 정세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그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과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과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는 부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386들이나 이 민주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가 0.73% 정도로 간신히 이겼지만 너를 지켜보자. 좀 상황이 좀 발전하면 그러니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정서가 있었고 일부는 한 3개월 됐을 때 이미 윤석열 퇴진 타도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판흔들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안위, 거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 흔드는 것의 일환으로 거부권 같은, 그러니까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일부러 그 무리한 법률을 계속 제출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야 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일환으로 윤석열 퇴진을,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처리를 이거를 무효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이쪽에다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문제, 그러니까 반일 문제가 잘 먹히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 고려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반미로 단일 대우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반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제 퇴진 운동을 몰아붙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저에 반미가 깔려 있는데 반미 친북 친중이 깔려 있는데 워낙 국민 정서가 반미는 안 통하잖아요. 그다음에 친중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대북 화해 조치도 안 통하니까 남은 게 반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이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건 문제 없다라고 해명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부류와 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세력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예전에 과거에 이제 광우병 괴담이 퍼지던 당시에 그 세력의 중심에 있던 분으로서 그때는 과학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지금은 과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뭐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비중 있는 책임 있는 과학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교수들이 와서 굉장히 책임 있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면 뭐 제가 과학적 지식은 없지만 그 교수들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논쟁을 하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좀 느끼잖아요. 아, 이쪽이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저거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후쿠시마 문제 그 오염수 문제 처리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과학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그러니까 판가름이 났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그 국민 정서나 정치적 의도의 문제만 남았지 과학적으로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혹은 그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뭐 386 운동권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납득을 못하고 과학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런 그 기재에 깔려 있는 뭐 그런 건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적 요구가 상황을 너무 압도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라는 건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윤석열이 싫은 건 싫더라도 과학은 과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석열이 싫다라는 그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이 너무 상황을 압도해 버리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 누구나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운동권들은 그런 정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과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 현재도 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은 그냥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과학이 있고 보수의 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권은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있고 그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그게 마르크스의 진리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과학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성은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기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재에 깔려 있는 어떤 뭐를 더 중시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386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약간 그 철학 그다음에 철학 인문학 중심의 세계관이죠. 철학 역사 인문학 중심의 세계관이고 그래서 과학을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386들이. 그러니까 지금 386 정치인들을 보면 이과 출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이고 문과 중에서도 법학, 경제학 같은 학문이 아니라 주로 문사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80년대 학생 운동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정치인들 전공을 보면 국문과 출신들이 유독 많습니다. 문학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철학, 인문학을 그렇게 중시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그 선비랑 중인이 있을 때 중인이 과학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비가 우위에 있잖아요. 선비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철학 인문학이 과학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철학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선비, 그 다음에 어떤 종합적인 지식인이고 과학을 한 사람들은 기능적 지식인이다. 이런 그 철학, 386의 어떤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운동권이라고 불려지는 386 그 세대들, 지금 이제 586 세대들이 그 어떤 사유하고 이런 철학 쪽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과학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원자력 공학과 교수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 견해를 아주 깊이 신뢰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력 공학 교수들이 얘기하면 신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생겼으면 그 의사들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얘기라도. 근데 지금 운동권이나 민주 세력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공학과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의 비중은 한 20-30%. 나머지 70%는 너는, 그러니까 교수들이 얘기를 해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이런 메커니즘이 과거 한 몇 년 동안 그 수기 개념이라는 뭐 이렇게 뭐 수기 민주주의. 맞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통이 있거든요. 하나는 플라톤류의 철인 정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민주주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후에 개딸들 이쪽이 대중민주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정치의 영역은 그나마 말이 되는데 과학이나 이런 영역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 한 사람의 견해와 일반 국민들 한 10,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가 옳은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수결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하여튼 그런 견해가 굉장히 커져 있죠. 개딸, 그다음 문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이런 쪽이 그런 거죠. 그러면은 과학을 더 중시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갖고 그게 이제 뭐 원전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뭐 지금 그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그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한 괴담이랑 메커니즘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어제 그 국회에서 강연하실 때 그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 채널 통해서도 이게 이제 방송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차치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386 그 운동권 그 핵심 안에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때 그 좌파 세력들이 메시지를 만드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위터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오면 그거를 복제하듯이 몇십만 명이 똑같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 좌파 세력들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때 그렇게 똑같이 복제하듯이 얘기해야 되는 뭐 법칙이라든가 뭐 그런 전략이라든가 뭐 그게 따로 있나요? 좌파, 우파, 제가 이제 우파 생활을 한 3년, 우파 중도 생활을 한 3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차이만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 규모가 상당히 달라요. 제가 볼 때 한 9대1 정도 될까? 그런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의 가장 강점은 은폐입니다. 은폐. 그러니까 내가 진보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게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집단적으로 그걸 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게 진보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말하지 마 해서 그거를 쟁점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 정도가 달라요. 훈련 정도가 다르다는 건 이제 이게 90년대 학번을 예로 들면 90년대
그러니까 투쟁의 규모가 몇만 명 되는 이런 투쟁들을 일상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체감돼 있어요. 우파분들은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히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A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거면 그 사람 구미에 맞춰서 얘기해, 이런 거죠. 그게 최초에 뭐 조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입을 했을 때 뭐 그런 기초 교육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게 총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화라는 말이 이게 사회주의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임을 해요.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죠. 총화라는 건 일주일 동안 네가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가를 얘기해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죠. 토론을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어른을 만났는데 어른과 진리를 갖고 옳고 그름을 갖고 다투는 것은 매우 안 좋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어른하고 얘기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 네가 설사 네 생각을 좀 접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총화입니다. 총화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몇만 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자기 작은 단위의 조직 안에서 그 총화를 계속 실시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한 덩어리 안에서 그 교육을 받은 조직 자체로 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서클이 한 네 개로 중심화되어 있는데, 조그만 서클은 한 5명, 6명, 이게 그 서클이고, 그 다음에 과학생회,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큰 조금 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대협 한청년이라는 전대협 출범식, 한청년 출범식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바깥으로 운동권 이렇게 딱 됐고, 이 운동권이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동문회 뭐 이런 걸로 해서 엮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이 있다라고 치면 모든 조직이 다 그런 똑같은 교육 안에서 그리고 그런 똑같은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한 가지 패턴만 있으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뿌리기에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우병이나 그 다음에 세월호나 제가 볼 때 가장 컸던 건 박근혜 탄핵 때 모였던 몇백만 명이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오랜 조직적 어떤 검증과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집단적 일체감을 형성한 상태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것에 균열이 간 게 조국 사태죠. 그래서 조국 사태 일부가 깨지고 일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탈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우리가 옳은 걸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70% 정도는 그대로 박근혜 탄핵 그 구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선 때 한번 깨졌잖아요. 간신히 졌죠,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윤석열 탄핵으로 그 70%가 다시 재결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이제 대회전을 치르겠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하신 말씀이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들의 어떤 승리의 경험, 축배를 들었던 그 경험이 새로 이제 결집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 정권 하에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추억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은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최근에 보이는 윤석열 퇴진에 대한 대중 시위나 결집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이해 안 되고, 그냥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한 건 목리를 부르고 있다, 386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윤석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싫어서 광우병이 터진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걸어왔던 걸어왔던 길에 윤석열이 모순되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목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온라인 중심으로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 예전에도 그 분기점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 그 당시에 그 다음 아고라에서 한 달 만에 그 탄핵 퇴진 그 서명 운동이 있었는데 100만 명이 그냥 한 달 만에 모일 정도로 그때 이제 온라인에 파급력. 물론 그 이전에는 온라인 정치 활동이라는 게 이제 노사모로부터 이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위에 이 자기네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한테 공격을 가하기 위한 어떤 가장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온라인 메시지로 굉장히 많이 전달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총화라든가 조직 관리라든가 이런 걸 했던 시대하고 지금의 이제 온라인 메시지로 하는 이 시대하고 그 메시지 전달하는 방식이나 발생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개 시기로 구분되는데 2010년도 같아요. 2010년. 그러니까 제가 광우병 시위를 굉장히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데모가 벌어지면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데모가 벌어지는 방식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운동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탈하지 않는 그런 방식. 주로 집회입니다. 집회. 서클과 집회가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2008년도가 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더라고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양자의 그 차이는 저는 그 차이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거와 다른 거를 한다면 이 양자를 모두 다 이렇게 관통하는 거는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08년 쇠고기 그 싸움을 할 때 58년생이 50세가 되거든요. 50세. 그러니까 58년생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58년 개띠 그래서 여기가 그 베이비붐 세대고 민주화 세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8년 개띠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거고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정치 블록은 윤석열 퇴진 정치 블록은 40세에서 65세예요. 그러니까 이 한 15년간을 08년 광우병에서 개딸 58년생이 시작했던 싸움에 그 아래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물론 온라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집회를 저같이 이제 오래 해본 사람들은 집회를 통한 집단적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에서 65세까지 이어지는 20대 세대가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하면서 그냥 그 상상하기 어려운 집단적 일체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는 것에 좀 이게 이제 기저에 흐르는 거고 그다음에 돌출하는 거는 그다음에 이 온라인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괴담, 자극적인 이런 것들이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에서 예전에도 예전보다 훨씬 자극적인 그게 이제 온라인의 특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 세력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험회 같은 정치인이랄지 김남국, 김용민 뭐 이런 양반들은 내가 예전에 보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입니다. 좀 그다음에 기존 운동권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로 대체되는 거죠. 홍영표, 임종석, 뭐 이인영이 아니라 왜냐면 정청래, 서영교, 고민정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아주 말초적이고 뭐 이런 정치인들이 중심에 서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 제가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어쨌든 그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어떤 정치인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남 아니 김용남이 아니라 김용민, 김남국 이런 류는 이제 젊은 세대니까 황운하, 예, 쉽게 황운하야 뭐 운동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고, 근데 김남국이나 김용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연대 사태 그걸 겪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제가 김용민, 김남국을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014년 세월호,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 같은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운동권은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이 양반들도 박주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계기가 그 어떤 온라인 활동, 그다음에 이미지 정치. 이런 것 속에서 그러니까 발굴되고 정치권으로 유입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죠. 이런 정치인들이 대거 결집된 데가 이제 철험회고, 이 철험회가 상황을 주도하면서 그 정치권이 코미디화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앞선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인영이라던가 임종석이라던가 홍영표, 우상호 이런 어떤 운동권 중심에 그러니까 중심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이런 분들과 같은 시기에 했었지만 뭐 정청래라던가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제 뭐 정청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제 더 유명해지면서 이제 뭐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는데, 근데 그들은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에서 활동한 전략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정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보여지는 것들하고 그때 당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인영, 우상호 뭐 이런 분들은 3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들이고, 그다음에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정치인이 돼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정청래는 이제 그 약간 뭐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겪을 때는 별게 아니었는데 2010년대에 그 김어준과 같은 이미지 또는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변신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우상호는 그냥 학생운동, 이 사람은 학생운동, 나중에 훗날 얘기를 하면 너는 386 학생운동을 했다가 정치인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정청래는 그런 경력이 없어요. 미무 나온 그 방화 경력이라는 건 학생운동 경력치고는 웃기는 경력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학원을 하다 정치인이 됐는데 2010년 김어준 방송에 편승해서 이미지 온라인 국면에 편승해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었다, 이렇게 기술되겠죠. 이 정청래, 서영교 뭐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은 그 예전에 운동권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화 세력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회상할 때 서로 급을 나눈다면 정청래나 서영교 이런 분들하고 우상호와 이인영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기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인영, 우상호는, 그러니까 이인영은 전대협 의장이고 우상호는 87년에 연대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전대협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전대협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정청래는 건대 86 학번이고 뭐 미무 나온 방화 사건 뭐 이런 거고, 서영교는 86년도에 이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사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6이 그 어떤 정치권에 진출할 때 이 흐름을 타고 그냥 같이 언저리에서 그냥 결합된 케이스지, 학생운동 경력이 뭐 거의 저 정도는 뭐 별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정청래나 그 서영교 이분들한테는 주사파라는 오명을 씌우면 안 되겠네요. 주사파일 텐데, 제가 볼 땐 주사파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근데 그 너 주사파냐 뭐 이렇게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거죠. 너도 주사 공부를 했지 뭐 이런 거죠. 그럼 좀 뭐 민주화 세력 안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네, 민주화 세력입니다. 세력이긴 한데 뭐 중심 세력은 아니었다. 그렇게.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떤 대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전달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하고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아까도 뭐 일정 부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메시지 전달에서 제가 이제 08년의 기억을 되살리면 전혀 색깔이 다른 두 개의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운동권들이 있는데 운동권은 그래도 무언가를 얘기할 때 이게 사실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고민합니다. 뭔가 검증하려고 하는데 08년 5월 6월 달에 이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온라인 기반 어떤 이런 기반 분들은 검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광우병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뭘 검증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최근에 메시지 전략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유튜브 특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묻지 마 그냥 이런 거로 막 퍼뜨리는 게 하나 있고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당화하냐면 당원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이 있거든요. 이걸로 미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모두 하냐면은 공적 질서나 과학적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좀 무정부주의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재명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그 대중민주주의 그런 다수결을 중시하는 정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정치 세력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대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세력 두 부류가 지금 있는데 그 둘이 차이점에서 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세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선동, 이미지 정치,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이런 차원에서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인은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면 이재명은 쪽은 그러니까 전통적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문재인 때는 이게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게 좀 퇴조하잖아요. 퇴조하면서 저는 계속 제1, 제2, 제3 그러니까 퇴조하면 과격해지잖아요. 과격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갔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저렇게 소멸하지 않고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스트들, 그러니까 악성 포퓰리스트들하고 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과거에 좀 이 좌익 세력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오래 계셨고 이제 전향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전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각을 달리 하게 되신 게 이제 불과 한 5년이 안 됐는데 그 이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쪽하고 생각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런 개념 하에서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세력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당대표 세력이라든가 그들이 어떤 그 코어에 있는 운동권 민주화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지칭하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과거에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386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라는 말을 쓰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민주주의는 사실 영국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고 이 사람이 공존 공용하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386 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좀 그러니까 프랑스형 민주주의를 강하게 띄고 있는데 그거의 민주주의는 공존해야 될 정치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이고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이 들어서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국힘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국힘을 제거하는데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같은 게, 친일파 청산을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국힘을 제거하는데 적폐청산으로 너희들은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논리를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안기관에 대한 적대감을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찰개혁,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검찰개혁, 검찰 독재 하는데 그것도 검찰이 굉장히 뭐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386들이 갖고 있는 공안기관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공안기관, 특히 국정원, 군대가 우리를 탄압할 거다라는 공포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잡은 다음에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검찰에 관한 적대감을 기초로 해서 지금 검찰 독재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간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당, 의회 이런 걸 갖고 제도화된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양대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이계통의 민주주의가 있고 프랑스의 인민주권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민주주의로 구성되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가 하면 이게 포퓰리스트가 되거나 독재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의 그 두 가지 형태 중에서 간접 민주주의가 이제 근대화된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인데, 운동권 민주주의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선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촛불 민주주의, 심지어 이건 좌우가 공생하는 건데요. 레프트 쪽에서는 촛불 민주주의, 그래서 뭐냐면 대중항쟁, 거리에서의 대중항쟁을 통해서 기득권 체제를 쓸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통사회에 많이 있었던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호하니까 촛불 막 이러잖아요. 우파도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수준, 적절한 엘리트가 상호 합의와 어떤 노력하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이거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80년대 중반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서구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는 그 에드먼드 버크나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 좀 저도 못 믿겨지는데 간혹 이제 그 책에서 보긴 했는데,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한 거는 최근 일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를 대학 때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민주주의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그런 거고. 그럼 그 대학교 당시에는 좀 편향된 민주주의를 학습 받았다라고. 레닌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레닌형 이게 85년 무렵이거든요. 학생운동이 85년에 레닌주의로 통일되거든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레닌 이전에 마르크스가 있고 프랑스 혁명이 있잖아요. 그리스 민주주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죠.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레닌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아예 레닌도 잘 모르고 그냥 주체사상 같은 거를 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영미형 민주주의가 우리 전통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미의 과학기술은 배웠는데 영미의 민주주의관은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프랑스 또는 사회주의형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386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90년대 엄청난 규모의 투쟁이 벌어지고 그 투쟁 속에서 90년대 학번들이
싸웠고 이 사람들이 지금 40대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배웠던 민주주의는 영미형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좀 과거에 후진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먼 과거에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극단적으로 이쪽 유형을 배웠죠.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이렇게 배웠죠. 한꺼번에 배워서 뭔가 발전적인 형태가 된 게 아니라 치우친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얘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오셨던 입장에서 현재 그 개딸 세력이라든가 그 김남국, 김영민 국회의원 같은 이런 마치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아니면 혹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활동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보시는 입장은 어떠세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와 그다음에 개딸처럼의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어떤 성향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낙연 씨가 진보 성향을 갖고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입장에 있다면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딸 이쪽은 이재명 그리고 개딸 철험회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게 이재명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치되면 한국은 정말 무정부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 하는 게 두 가지가 무정부 상태로 보이는데 하나는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순간 제가 볼 땐 북한이 행동할 거예요. 행동하면 상당히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총선에서 그 약간 개딸 이재명 그룹이 득세하면서 최근에 뭐 추미애도 상당히 불안하던데 이러면서 최근에 그야말로 이제 뭐 이 그러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설사 생각이 다르더라도 질서 있게 이렇게 뭔가를 하면 그건 회복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계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냥 막 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시민인데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막 개겨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국, 김영민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죠. 광우병 사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세대 블록 40에서 65세. 그러니까 08년 광우병 싸움을 할 때 58년 개띠가 60세거든요. 50세거든요. 얘네들이 15년 지났으니까 6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50대, 60대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40대에서 65세까지 가는 이 세대 블록이 광우병 블록이 지금 마지막 그 윤석열 퇴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정치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총선에서 이겨버리면 롤백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말 윤석열 퇴진 뭐 이렇게 되면서 미국처럼 의회 의사당에 선거가 끝났는데 의사당에 진입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불안해지는 게 그런 조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미애랄지 그다음에 송영길이랄지 이 사람들의 어떤 기저에 흐르는 어떤 정서는 뭔가 이렇게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 정치 시스템 하에서 붙어보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약간 반란, 혁명 막 이런 거잖아요. 상당히 그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깡패들이 갖고 있는 논리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 대표님께서는 내년에 총선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춘 정부로 가느냐 아니면은 무정부 상태로 가느냐 그 결정하는 총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광우병 국면이 현재 윤석열 퇴진 총선으로 가는 무정부 블록의 시원인 것 같아요. 시원. 거기서 형성됐던 어떤 집단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목리를 부리는 상황이고 만약 총선에서만 지면 대선에서 한번 꺾인 바 있거든요. 꺾였기 때문에 총선에서 지면 이제 그래도 합의가 가능한 논의가 가능한 정치 시스템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어느 분이 이제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광우병 시위를 저는 광우병 시위 계속 그러잖아요. 네. 광우병 폭동이라고 굳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요소가 있죠. 광우병 폭동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공포감이 네. 광우병 시위를 할 때 그때 시위를 주동하던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술도 좀 마셨는데 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을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제일 무서운 집단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선배들한테 어른들한테 막 깨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하겠는데 뭘 어떻게 해. 나는 근데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인민이고 내가 국민이고 모든 공화국 모든 권력은 나한테 있어.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5, 6월 달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우병 시위를 좀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시위 그러는데 그 양반은 이제 폭동이라고 하는데 그 폭동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지장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폭동이라는 문제는 아까 민주화 운동 얘기를 사상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폭동을 정당화하는 이론 체계를 갖고 있어요. 386들이. 예.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을 정당화하고 있냐면 촛불 시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06년 뭐 박근혜 퇴진 세월호 같을 때 그냥 몇십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광장에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뭔가 의사 표시를 하고 세상을 두들겨 패면 좋은 거야라는 그것을 촛불 민주주의다라고 정당화하는 것.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원이 됐던 게 광우병 촛불이고 그 광우병과 지금 세월호 탄핵하면서 이 세대 블록이 40세에서 65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추 세력이 중추 세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거리에 나가서 제 그 후배들 운동권 후배들 이렇게 카톡에서 글 쓰는 걸 보면 내 언젠가 거리에 나가서 세상을 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아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동권 얘기를 그러니까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레닌, 뭐 마르크스 이런 잊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도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지금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는 쟤네들이 폭도가 아니거든요. 폭도라거나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를 두들겨 잡고 그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검찰을 하는 게 옳은 일을 한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 옳은 일을 한다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옳은 일이라고 그것을 이론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론 체계, 사상 체계 이거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여러 가지 중에서 촛불 민주주의, 촛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로가 이제 합의한 시스템 안에서 그 얘기가 이루어져야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초월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모이면 이걸 뭐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모두 파기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지적을 서로 나누는데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하자는 게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운동권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 시스템은 기득권자의 기득권자가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깨부수고 그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러고 주장을 했던 거죠. 정말 소련식. 네, 소련식이죠. 소련 왕정을 러시아 왕정을 러시아 혁명이죠. 그 얘기네요, 그냥. 프랑스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모범이죠, 모범. 아니 근데 그 프랑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어쨌든 그 불만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모아서 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 하에서 사람을 모아서 왕정을 무너뜨린 거고 그 차이가 있는데 더 과격한 게 러시아 그 혁명이죠.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사태가 그거를 아직도 그 386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게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건 뭐건 이제 우리가 모이면 다 바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근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를 건설하자는 거를 배운 일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권들이 배운 민주주의의 첫 시작은 레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건 매우 그 특권 질서이고 그다음에 기득권 질서이기 때문에 이걸 두들겨 엎혀서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내가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운 민주주의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주의가 실패했잖아요. 90년대가 되면 이제 레닌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뭐는 살아남았냐면 레닌형 민주주의의 그 어떤 컨텐츠는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건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고 무언가 우리 민중이 하나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그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기원이 레닌이나 소비에트나 소련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게 원래. 근데 그 방금 하신 말씀은 결국에는 새로운 기득권이 되기 위한 어떤 조직화 작업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기원했다라는 얘기는 싹 잊어버린 거고 그게 마치 전 인류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그냥 쭉 갖고 있죠. 드라마에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 미국에서 벌어졌던 뭐 99%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집단하고 대척점에서 말을 나누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상, 그렇죠.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아니고 40대, 50대, 65세 그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저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그 말들이 되게 위험한 말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운동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운동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하고 간첩을 이해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실체가 뚜렷하니까. 근데 지금 이 민주주의론을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 핵대 사명 중에 하나는 촛불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파도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자유마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자유마을이 그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니까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촛불 민주주의를 경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를 세우는 작업들이 지체되고 있는 거죠. 공격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지금 좀 문제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조차 시작하지 못한 거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금 민주주의 그렇죠. 예, 서로 나의 얘기를 하고 너의 얘기를 해서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반합의 구조를 전혀 세팅을 못 해놓은 상태네요.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영국 보수주의, 자유주의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 사상 정책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돼 있질 않으니까 우파는 제가 볼 때는 저건 좌파 이념인데 하는 걸 그냥 우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약간 국힘은 사상적인 좀 이렇게 사상적으로 조금 공백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보수 시민사회가 있잖아요. 보수 시민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민주주의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적개심만 있어요. 적개심. 저놈 빨갱이, 뭐 저놈 간첩이다, 뭐 이런 위장보수다, 뭐 이런 얘기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 체계가 있을까? 이런 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게 뭐 간헐적으로 뭐 선언적인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결국엔 어떤 형태를 갖춘 이념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조직도 했었고 저 메시지 관리도 하셨으니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좌파 세력들이 언제나 그 단어를 선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이 처리해서 내려오는 방류하는 것을 오염수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그 이점을 선점한 그런 사례도 있고 과거에도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단어를 뭐 착한 임대인이라던가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되게 듣기 좋은 얘기들로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형태들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어나 그런 걸 담당하는 뭐 그런 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운동권은 그게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발달해 있어요. 조직과 선전이 아주 발달해 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안 한 거냐면 우파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게 군대, 기업, 그다음 관료 이런 것들을 책임져 왔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좌파보다 그 중요한 일을 했어요. 과학 같은 거다. 근데 80년대 중반에 이제 이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된 조건에서, 그러니까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조건에서 좌파가 그런 것들은 다 모른 척하고 군대나 기업이나 이런 거 모른 척, 경제나 이런 거 모른 척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깨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 막시즘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깨려고 하면서 무엇에만 특화됐냐면 선전하고 조직에만 특화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오랜 기간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거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데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끝물이에요. 끝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좌파가 낡았는데 쟤네들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오염수 문제, 처리수 문제를 할 때도 어제도 이건 민주당이 질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어떤 선전 능력, 조직 능력, 전술 능력이 좀 고갈돼 있다고 저는 봐요. 수준 이하의 그 정치인들이 자꾸 어떤 정청래 같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제가 정청래 너무 여기서 딕스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청래 씨가 이렇게 연설하는 걸 보면 너무 장난스럽게 연설하고 그다음에 대중을 심금을 울리는 이런 걸 못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국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우파가 걸어왔던 군대, 기업 이게 뭐 과학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단 우파가 뭐랄까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부족했던 선전 조직 역량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들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그렇죠. 이렇고 우파는 이런 게 아니라 좌파는 이런데 우파는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근데 이념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아직 이념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뭐 조어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좀 강의 듣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도 하셨고 그런데 혹시 어제 그 총회 중에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뭐 그냥 운동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광우병 얘기를 했고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좀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고 좀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리가 자리인지라서 그냥 좀 톤 다운 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좀 민주당이 정말 못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거는 자기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그 연설을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경태, 그 다음에 무슨 장경태, 정청래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저런 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게 저런 어떤 직책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저는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거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이제 한번 피가 끓으면 좀 뭘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곳이라서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지금 사안은 내년 총선으로 가는 결정적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우병부터 시작됐던 선동 정치, 그다음에 괴담 정치, 그다음에 무책임한 이런 대중 정치 이런 것들에 저는 최종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한번 이겨야 된다.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열정적으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됐고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전전 양쪽에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많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양쪽의 대립이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지금 현재 변곡점에 서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견해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오기 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를 해보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우파 세력도 좌파 세력을 잘 알아서 좀 격파할 수 있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경우 대표님 모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